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보들이 엄청 많이 나선 야권의 대권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요, 지금의 범야권은 그동안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는 좀 다른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된 특징이 이겁니다. 출마 러쉬, 출마 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역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상 아마 이게 최대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야당도 한 9명이 나서 찍고 지금은 이제 단일화도 8명이지만 야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제1야당 보수의 종가라는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 허경영 같은 사람들, 허경영 씨 같은 사람처럼 나홀로 그냥 출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야당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냥 혼자 따로 노는 사람들 말고 보수의 종가인 정당에서 또는 그 근처에서 출마할 거라는 사람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범야권에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주자를 보면 한 14, 15명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 10명을 포함해서 당밖에 한 5명쯤 되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여기에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전 의원이죠. 그리고 당내에는 한 10여 명이 됩니다. 홍준표 무소속에서 이번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김태호 의원, 윤희숙 의원, 초선 의원요,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죠. 안상수 전 의원, 여기다 오세훈 의원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출마하는 선언을 정식으로 한 사람도 있고 또 채비 중인 사람도 있고 또 타천으로 거론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천으로 거론된 사람은 아마 오세훈 시장 같은 데 그럴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한 15명 중에서 10명 정도 제일 야당에 이렇게 많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합쳐서 한 10명 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우선은요, 괴멸되다시피 작년 총선을 보면 보수는 완전 괴멸됐다 했는데 이 괴멸되다시피 했던 야권이 지난번에 있었던 4.7 재보선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젊은 사람 36세 영선 이준석 씨가 이 대표로 되면서 야당 지지율이 쑥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괴멸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가 가까워졌다 라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보선 때 최작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기겠어. 차라리 이긴다면 안철수 대표가 이길는지 모르지만 당 밖에 있는 국민의힘가 어떻게 이겼냐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니 야권 단일화가 돼서 안철수 후보를 제끼고 야권의 후보가 되더니 그 다음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이렇게 나가면 이거 대통령 선거도 이거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 이런 등식이 적용될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4차례 정도 있었던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 TV 토론을 보면서 저런 민주당이라면 좀 해볼 만한 희망을 더욱 다졌을 걸로 봅니다. 20년을 집권하느니 100년을 가느니 하면서 재집권을 자신하고 있고 지금 의석이 180석이나 되는 180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 주자들이요. 텔레비 토론하면서 기껏 한 걸 보니까 무슨 스캔들 공방이나 펄리고 말 조심하라 그러고 말꼬리나 잡으면서 주자끼리
짜고 치는가 하면은 짜고 치듯이 이 편가르면서 그냥 특정인을 청문회하듯이 몰아붙이는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 실패했다고 해놓고 내놓는 대안으로서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인 사유재산제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듯한 부산 정책을 내놓고 더 훨씬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가 안 되게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시청자로부터 거의 외면을 당했어요. 야, 집권당에서 하는 게 무슨 미래 비전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나중에 결선 투표를 하는데 뭐 누구끼리 편가르고 뭐 이러니까 아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누가 이기고 진 거 관심 없고 저건 전부가 공동 추락을 했구나. 텔레비토론은 그렇게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희망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정권 교체의 여건이 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누가 하나 꽉 나서면 될 텐데 범야권 대권 중에도 아직도 뭔가가 이 안정적인 대세론이나 대망론을 형성하지 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난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요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야권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면요 최근에는 장모 문제에 이어서 부인 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연구에 부정이 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김씨 논문은 지난 2008년에 작성됐다는데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저로서는 뭐 무슨 제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런 제목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대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이달 초에 이 상당 부분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인용됐다는 주장이 나와서 국민대가 이제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비조사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본 조사를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일간지 기사를 보니까 한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어느 일간지에 나와 있던 기사를 토시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갖다가 표절을 했다. 그래서 표절을 검사하는 확인 프로그램에 넣어놓고 보니까 표절률이 무려 43%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대가 이제 예비조사 다음에 이제 진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연구 윤리 위반 등의 이 문제점이 밝혀진 경우에는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석열 총장은 뭐 부인이니까 또 아니다, 장모니까 아니다 식으로 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후보들, 예를 들면 최재형 후보든 김동연 후보든 뭐 안철수 후보든 다들 뭔가 이렇게 조금은 이제 이렇게 대세를 영리나 대망론에서는 뭔가 좀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명쾌하게 그런 압도적인 1위를 그냥 딱 붙인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떠냐?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등이 이제 당내에도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당 밖에 있는 주자보다는 두각이 더 못 나타나고 있어요. 그 틈새를 파고드는 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요. 대세론과는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 당 밖의 주자들이 입당을 머뭇거리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뭔가 이 안개 속 상황이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저렇게 후보들이 많이 나서는 붐을 이루고 있는 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 등이 만약 국민의힘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국민의힘에 다닌 사람들은 이거 한번 나도 해볼 만하지 않는 계산을 하고 있을 법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할 건 이렇게 출마 러시, 출마 붐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한 겁니다. 출마 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좀 속된 말로 하면 물이 들어왔는데 그럼 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를 줘올 사람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축구로 치면요. 축구 드리블을 해서 골문까지 가는데 골이 날 선수가 없다든지 뭐 골프로 치면은 그린이 올라갔어요. 아니면 근처까지 가요. 드라이버는 장타가 길게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거 뭐 숏 게임이 안 된다든지 퍼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부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는데 물은 좋아졌어요. 야, 여건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호황인데 실제로 곰곰이 따지면 불황이다 이거죠. 불황. 호황은 되는데 돈 벌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같은 것이 범야권의 속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나서는 건 자유입니다. 뭐 누가 뭘 제한할 게 뭐 있겠어요. 저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나서는 건 자유인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참 진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정권 교체 의지,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게 좀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리만이나 경쟁하다 보면은 사실은요, 이렇게 편가르고 저렇게 편가르고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하다 보면 내부 분란이라든가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러면 경선 후에 원팀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잘해봐라 당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경선 흥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경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체급이 맞는 사람끼리 뭘 겨뤄야지, 너도라도 레이스를 벌리면 그냥 아무나 나와서 레이스를 벌린다. 그럼 흥행이 반감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령 무슨 가요제 같은 걸 하거나 무슨 뭐 이런 걸 하는데 음악 뭐 노래 하는데 이미자 선생님하고 조용필 선생님 같은 분하고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비유는 좀 뭐 야권 주자들을 내가 그렇게까지 혹평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지. 야, 저런 것도 되나?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텔레비 토론을 보면요, 15명이 나왔다. 아니면 10명도 좋습니다. 아우, 저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없어. 요 사람 얘기는 들어야지. 그러면 이 흥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야, 어떻게 토론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15명이 한다고. 10명이라도 그렇고, 이번에 민주당 한번 봅시다. 9명이라고 해봐야 서로가는 못하고 몇 명이 때를 지어서 그냥 이재명 후보만 막 하고, 또 추미애 후보는 또 저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만 공격하고, 이게 난삽해서 뭔 소리를 하는지. 저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후보가 되면 다른 사람이 단합해서 멋있게 나라를 이끌어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다. 국민의힘도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흥행을 하려고, 텔레비 토론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시간을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든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든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대표 정선 때는 이준석 후보가 워낙 독특한 사람이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반박하나 그 관전법이 있는데, 지금 15명이 나오면 그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도 마찬가지고. 또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거 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A기관이 하거나 B기관이 하거나 C기관이 하거나 뭐 대체로 비슷한 트렌드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뭐 등수라고 할 것도 없고 누구는 뭐 저런 프로테지가 뭐가 나오나, 차라리 몇 명 숫자로 나오는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도무지 얘기가 좀 덜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뭐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시간은 각기 있는 거지. 지지율이 낮은 사람만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율 높은 사람도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군웅들도 있고 군졸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마구 섞여 있는 것 같다 이거지. 어느 정도 좀 격이 맞아야 박진감이 있지. 이것도 지리한 레이스가, 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시 말씀드려,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이 영화 저 영화가 다 빅히트할 거 작품이라야지, 야 저것도 보고 고민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실제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좀 곤란하지만, 가령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선 통과가 영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많으니까 이제 예선을 하고 그 다음에 본선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서는지, 저 사람은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목표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동료 의원들, 야당한테 별 얘기 안 하면 여당한테 별 얘기 하면 동료 의원들에게 저질 막말을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안 나온다고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자기 이름 쓰지도 말고 공표하지도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주자죠. 또 어떤 사람은 보수를 그렇게 그냥 거의 패망 직전에 위기로 몰아넣고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나오는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은 다 아실 겁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식도, 나라를 한번 내가 멋지게 이끌어가겠다는 열정도, 품격도, 자질도, 자격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투기꾼들이, 무슨 대선 투기꾼, 선거 투기꾼들이 모여든 것처럼, 돛다방을 차린 것처럼 해서 이거 곤란하지 않는가?
아니면 대선 출마를 무슨 남이야 뭐하든 간에 자기 혼자 연극을 하는 그 무슨 모노드라마로 특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이제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보가 돼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권 교체, 이번 정권 교체를 나라 살리는 성전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국민을 괴롭혔는지 이번 정권 교체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보수 패망을 자초했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지 이게 과연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유권자에게 대한 태도인지 또는 그들에게 대한 예의인지도 다른 의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 자리입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후진국가 무슨 야만국가입니까? 이런 애국애라면 당당하게 대접을 받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존엄성을 생각하면 옆에서 보면 나가라고 해도 아 나는 능력도 없고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왜 나와?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반문을 기치로 해서 이제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전부 모여서 정권 교체하자는 이런 경선 레이스가 축제 분위기와하고 전의를 다지는 분위기가 돼야지 희화화되지 않기를 좀 않도록 좀 자중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낙 많으니까 컷오프를 1단계로 해서 15명 중에서 뭐 4명, 5명을 추리는 게 아니라 15명 중에서 일부를 추리고 1단계 그 다음에 다시 또 추려서 그래서 본선에는 한 4명 정도 올리는 거를 검토한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토론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압축해서 그 4명이나 5명,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압축을 해서 확 압축해서 이들끼리 진검승부를 벌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흥행을 위해서도 나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의 물이 들어온 건 확실히 맞느냐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과연 맞는 것이냐. 전보다 나아졌다는 것과 전보다 나아졌다고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보다 나아진 것이 일종의 필요 조건이라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그건 다른 여건이 돼야 되는 즉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는요. 지난 보궐선거 때 젊은 세대나 중도층이 민주당을 안 찍고 국민의힘을 많이 찍어서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세훈 후보가 엄청나게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워낙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다시 국민의힘을 찍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후보가 나가요. 예컨대 반문 후보인 비문 후보인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 내가 문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면 서로 쟁점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요.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게 낙관적으로 하는 분위기 속에 이것이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정권 가능성이라는 건 반반이다. 이길 거야 된다. 이겨야 한다. 이거는 희망사항이지 현실일 가능성이 반반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이라든가 젊은 중도층이 이번처럼 다음에 또 찍을 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운동권 세력인 이 집권 세력을 정말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라든가 행정부라든가 검찰이나 사법부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다수는요. 문재인 정권이 완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언론도 일부 말고는 거의 친명매체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 인사 보십시오. 김명수 대법부를 보십시오. 국회는 180석 가까이 됩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일종의 이렇게 이들을 장악을 하면서 이권 카르텔 또는 기득권 동맹의 지배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 집권하고 있는데 이거 해체를 그냥 야당이 뭐 몇 명이 나와서 우르된다고 해서 금방 해체될 걸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건 곤란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권 내에 있는 이재명 지사를 정통적인 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비문이라고 하면서 비토하려고 하면서 짬짬이를 통해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으려고 할 정도까지 독한 지독한 염치가 없는 집권 세력입니다.
대선 정국인데 요 최근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정국이 지금 초입 단계인데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세워서 각종 규제법을 무더기로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법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요. 독자들이 인기 투표를 기준으로 해서 신문에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독자들이 뭐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눌렀다는데 이 신문 인기 있다고 하면 거기다 광고를 내겠다는 그런 정부 광고법 개정안도 있어요. 자기들 입맛에 보도하는 신문은 이제 투표를 몰아주면서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다 광고를 모아주는 게 아마 일상적인 일이 될 겁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허위 조작 보도에 됐다 하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언론사 망하는 언론사 많을 겁니다. 언론이 오보를 하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겁박해서 아예 비판을 받고 찬양하는 기사만 쓰도록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오보라든지 허위 조작 보도 같은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이라든가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은 이 언론중재법 개정하지 않고도 민법과 형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구제 절차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다시 또 징벌적 배상, 벌을 주는 배상을 하겠다. 이건 언론에 겁을 주고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언론 노조도 이걸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을 대통령 선거 초입되게 만들었다. 이건 언론 보도를 완전 장악하고 언론을 줄 세워서 대통령 선거에서 보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재집권 계획이 아니라 재집권 음모라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야권에서 이 골드러시 대회에 무슨 뭐 이제 대권 출마 뭐 하러 뛰어들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분들은 여권이 이런 그 음모, 재집권을 기도하고 재집권을 노리고 재집권을 계획하고 재집권을 꿈꾸고 그런 게 아니라 음모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기도에 목숨 걸고 싸워서 정권 교체할 자신하고 각오가 돼 있는지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 없이 출마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 목적 자체도 불분명한 그런 분들은 분수를 알고 일찌감치 그만둬서 다른 주자를 위해서 누가 되면은 그 사람이 뛰는 것이 오히려 정권 교체에 도움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제 말씀이 일부 주자들에게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아마 제 얘기를 듣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15명이나 나올 일인가, 그리고 면면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